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대한제분의 회사 내용, 기본적으로 사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회사의 수익성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대부분 지루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회사였죠. 사업 내용도 지루한 편이었고요. 그래도 크게 흐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다. 의외로 그때 수익이 난다는 거고, 트레이딩 관점에라도 이렇게 접근을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분석해보자 말씀드렸던 것이고, PQC 관점에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Q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밀가루 소비량은 어느 순간 한계에 달해서 늘지 않는다. 새로운 기똥찬 레시피가 개발이 되던가 하지 않는다면 늘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 인구수 줄어드니까 증가는 없을 것이다 예상했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는 점유율 싸움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시장에 여러 제분업체들이 있었지만은 과점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대한제분 역시 10년간 점유율의 변화가 없었죠. 배합사료 부문 역시 전체적인 증가율은 1~2% 선의 미미한 저성장이고, 시장 업체들 대부분의 점유율은 근 10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회사 대한사료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였죠. 자, 앞에서 전방 수요가 딱히 늘 게 없었고 점유율 변화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회사의 매출액 구조를 보면은 소맥분이나 사료 모두 거의 99% 내수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는 거의 안 바뀔 것이고,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단박에 늘어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밀가루 비즈니스 상에서 전방의 Q가 딱히 크게 의미가 없고, 제분 과정에 이제 포커싱을 한다고 치면은 밀가루 제품의 가격은 P가 되겠죠. 그리고 원재료 원맥의 가격은 C, 비용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대략적인 소맥보험 등의 제품 가격과 원맥, 원재료 가격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마리수, 사료 섭취량 자체가 늘지 않으면 역시나 Q가 크게 의미가 없고, 사료 제품 가격은 P, 원료인 옥수수, 소맥, 대두박 등의 가격은 C가 될 겁니다. 사료의 제품 믹스는 양계, 양돈, 추구가 대부분인데, 성분의 구성 자체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양계 사료 외에 이렇게 공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재료인 곡물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대두박이 주로 대부분인데 역시나 적어놨고요. 코멘트 등으로 최근에 재고 상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달아놨네요. 곡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번 언급되는 이익의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원재료 곡물들이 이제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수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제분 같은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인 소맥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가져다가 쓰고, 사료도 주로 원재료를 미국에서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글로벌하게 밀과 옥수수의 수확에 차질이 생겼는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역시나 이제 글로벌하게 가격은 연동이 돼가지고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구간에서의 흐름이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겠죠.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좋겠죠. 더군다나 원재료를 사오기 위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직접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먼저 소맥분 쪽을 보겠습니다. 단연간의 사업보고서상의 제품 가격, 그리고 원재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P에서 이 C를 빼면은 제품 마진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마진을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할 겁니다. 이 앞에서 계산된 스프레드를 회사의 소맥분 사업 부문에서 이익률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추정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2년도 이후로도 추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의 변화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21년 하반기의 기사를 통해서 소맥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다시 올랐다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원에서 공개되는 곰표 중력분 가격을 봤을 때도 작년과 올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22년도는 제품 가격은 일단 그대로 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봐야겠죠. 공시된 원맥 가격, 그리고 상품 시장에서의 밀가루 가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뭔가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게 하나씩 뭔가 이렇게 밀린 느낌이 납니다. 이것은 회사가 원재료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사와가지고 제품화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구입을 하면 해외에서 또 운송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운송된 원재료가 창고에서 묵혀두는 시간도 있을 거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거를 래깅이라고 합니다. 이 래깅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걸 보정을 해가지고 당겨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제야 비로소 뭔가 일치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최근에 22년 들어서 원맥의 가격은 급등했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거고, 회사의 원재료 투입도 비슷하게 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새롭게 22년도까지의 스프레드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소맥 사업부의 OPM 또한 같이 하락을 할 것이고, 이러할 경우에는 이제 적자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사료 쪽입니다. 역시나 우선 사업보고서상으로 나오는 제품 가격, 그리고 옥수수 비교해가지고 이 스프레드에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료사업부의 이익률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충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는 뭔가 좀 다르게 가는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최근의 관점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22년 사료 가격부터 구해봐야 되죠. 전국에서 파악이 되는 양계 및 배합사료의 전체 가격을 구해와가지고 공시상의 제품 가격과 비교를 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비슷한 추이로 움직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22년도 들어서 사료의 가격이 한 10% 정도 올랐는데, 요걸 똑같이 이제 반영을 해서 가격을 산출한 겁니다. 이걸로 P를 쓸 겁니다. 그리고 원재료 중에서 옥수수를 이제 비교해 봤는데, 공시대로 이렇게 보는 게 뭔가 경향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처럼 보정을 해보면은 약간 이렇게 되고요. 여기와 여기 어디 사이에 이게 래깅이 반영되어 있겠죠. 이거는 완벽하게 일치시켜서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회사가 한 번에 왕창 뭘 사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고가 넉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대략 한 20% 정도 인상이 되는 걸로 감안을 해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료 부분의 스프레드를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은 사료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대략 1% 정도 선의 이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좀 더 축소될 수도 있겠죠. 자,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서 소맥 그리고 사료가 사실상의 매출의 대부분 그리고 이익의 대부분을 보인다는 것은 일부에서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22년도도 어떤 식으로 그림이 갈지는 추정이 된 겁니다. 그 아래 사부들은 추정은 안 해봤지만은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사료였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작년에 적자까지 났네요. 여기는 뭐 사료니까 같이 안 좋겠죠. 하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만큼 걔들 할 거고요. 보나비 같은 경우에는 한 3-40억 적자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전체적인 회사의 윤곽이 대충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뭐 제가 직접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씩 해보시고 뭐 몸에도 익혀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제분의 전체적인 영업이익과 소맥 그리고 사료의 스프레드를 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22년도에 곡물이 오르면서 아마도 같이 이렇게 빠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익은 22년도에는 일단은 웬만하면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 수혜주가 아니라 피해주가 되는 거죠. 과거에도 주가는 이익이 증가할 때 같이 늘어났었으니까 향후에도 요게 예상이 될 때 이 주식을 접근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겠죠.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죠. 그런데 의외로 회사의 주가는 예상과 다르게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상태를 보인다는 것은 이게 어떤 다른 힘이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건 수혜주다 이러면서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든가, 누군가의 장난질이든 혹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뭔가가 반영이 되어 있든가, 그런 거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줘야 될 겁니다. 최근에 이 회사에 대해서 노출된 재료라면 헬스 밸런스에서 이익이 한 50억 정도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다만
그건 메인 부분이 아니니까 메인이 큰 부분이 빠지면은 주가도 하방 혹은 좀 더 빠지는 이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더 이제 기다려야 되고 나중을 기약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은 이 회사는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과거 원맥과 주가를 비교해 봐도 바로 이렇게 반대로 가는 역상관관계가 들어가니까 알 수 있는 거지만은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대두나 대두박 같은 경우에도 넣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런 곡물들은 어차피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좋은 쪽으로 다 같이 작용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제분의 주가는 견조함으로 watch out, 일단 주의하는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다만 이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곡물 수급 라인이나 이런 게 해소가 되게 되면은 가격이 다시 내려오게 될 텐데, 그때는 이익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질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인 이익률과 영업이익의 숫자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수익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대한제분의 수익성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3부에서 또 다른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